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2월 둘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선서를 하자마자 캐피탈 원 아레나로 이동을 했습니다. 관중을 앞에 두고 상징적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화제가 된 건 당연 그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 그 파리 기후협약이 무엇이고 왜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이 파리 기후협약부터 탈퇴를 한 겁니까? 일단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이라 알고 있는데 일단 대외적인 부분에서 파리 협정 이렇게 통합니다. 이게 네네. 이제 2015년 12월이죠.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195개국이 채택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 이제 온난화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각 국가가 노력을 하자는 건데,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195개 국가들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이는 목표로 이제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배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고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또 이때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협정하고 다른 게 이게 또 종료 시점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이 지금 앞으로 이제 뭐 글로벌 아젠다로 계속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계속해서 뭐 트럼프 1.0도 나왔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 복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네네. 이번에 그럼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 이 파리 기후협정이 사실 눈에 가시 같은 부분입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석유, 미국 많이 나는데 이 하석 연료를 사용을 제한하자. 내연기관차를 좀 키워야 되는데 네. 안 맞다라는 것들이죠.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두 번째가 아니 모든 협정이 있지만 특히 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라. 네.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겠다. 네네.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자판, 주산,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건 우리한테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파리 기후협약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도짓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이 처벌받지 않고 오염을 배출하는 동안 미국 기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쓴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트럼프 2.0의 지금 이제 화석 원자력 발전 이렇게 회귀 목적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 두 가지도 있지만 결국 중국이 또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제 저는 이게 뭐 세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중국 전기차만 좋은 거 아니냐. 네네. 중국 전기차가 계속 불기고 있고 네. 지금 뭐 비아디가 지금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지만 이 중국 전기차 신에너지차가 중국이 결국 모든 시장을 다 하게 되면 미국은 돈만 내고 뭐가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 네. 결국 또 중국으로 또 들어가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이 이슈가 커지면서 중국은 또 뭐였냐면 지금 이 풍력 발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풍력 발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신에너지,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게 풍력 에너지가 중요한데 이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이 모든 게 이제 뭐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거의 핵심 강물인 우리가 또 이야기했지만 히토리도 마찬가지고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네네. 이런 방향성이 다 중국에 가 있다라는 것들. 이걸 왜 하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했는데 아니 그때 말이야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결국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른 의도가 모두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탈퇴에 대해서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가? 네, 이게 네네. 전반적인 대세인데 사실 요즘 무역 관세도 최근에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뭐 특히 캐나다, 멕시코 지금 하면서 뭐 속보에 의해서 한 달간 또 보류가 됐는데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단기간에 고통 감내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 뭐 이런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뭐 지금 뭐 거의 뭐 한 1,147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탈퇴 지지하는 게 21% 정도 나오고요. 네네. 반대가 한 5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가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국 이제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네. 이 EU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뭐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모든 총을 다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미국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이건 조금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이러한 그 파리 기후협약 탈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뭐 한 1년 정도 완전 탈퇴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파리 협약에 이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제 안 한 나라가 지금 미국, 이란, 리비아, 예멘 4개국입니다. 네네. 전 세계가 다 지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세계 넘버원인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선진국은 미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 4개국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유엔 분담금이 이제 미국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분담금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 돈 안 내겠다고 하니 이 뭐 지금 일단 그러면 이 파리 기후 변화 혹은 개도국 기후 대응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개도국 지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재원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될 것이냐. 그리고 돈 없는 이런 이 국제적인 기구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각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있는 재원상의 문제로 이 전체 파리 기후 협정의 이런 작동 메커니즘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가 미국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 가장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 네네. 이 국가입니다. 환경오염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그러면 만약 아니면 한 30억 톤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이제 뭐 다른 나라만 한다고 되는 거냐? 세계 2위가 동참하지 않으면 무슨 네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이 도미노 현상이죠. 지금 미국 탈퇴하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우리도 눈치 보면서 감축하자. 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살 빠진다든지.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이제 뭐 같이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이 도미노 현상이 지금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파리 협정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통을 분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이 기후 대응의 새로운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중국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조하고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한다 조금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중국이 가장 신났습니다. 네네. 예, 신났습니다. 좋다고. 네.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가자. 어. 지금 해가지고 뭐 신나가지고 지금 매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돈도 더 쓰겠다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개도국을 위해서 뭐 기후 행동을 위한 자금 24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플라스틱이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도 적극 줄이겠다. 네.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특히 개도국의 리더를 확실히 내야겠다. 네. 리더십을 공고해야겠다는 의미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서 중국의 신에너지가 수출이 또 많이 돼야 되거든요. 네. 중국이 수출이 떨어졌지만 미국 제재로 인해서 이 신에너지 분야가 수출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더 신나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그러한 태도를 믿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 말씀 여태까지 이야기 나눴던 파리 기후협약뿐만 아니라 이건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WHO 세계보건기구도 탈퇴하겠다라고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왜 WHO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 예견되어 있던 건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코로나 당시 WTO 대응에 대해서 불만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친중 성향이다. 중국을 너무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아, 끊임시켜서 보고 있으니까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내가 거기 왜 있느냐. 네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또 돈입니다.
WHO 분담금 중국은 인구도 많은데 왜 미국이 더 많이 넣어야 되느냐? 네네. 중국이 더 넣어야 되는데 네네. 중국은 14억이고 우리는 그거 더 작은데 네. 우리가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2026년 1월 22일 날 접수됐기 때문에 1년 후에 공식 탈퇴가 되겠다. 2026년도 1월 20일 탈퇴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속 코로나 시기에 WHO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예정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긴 생각을 해보니까 WHO가 특히 코로나 시기에 네. 조금 의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WHO 탈퇴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 변화하고 비슷한 컨셉인데 그렇게 가는 건데 결국 WHO가 재정이 약화되겠죠. 네네. 뭐 WHO 연간 예산이 약 한 5분의 1을 미국이 냅니다. 20%를. 네. 네네. 그러니까 뭐 한 연간 1억 1천만 달, 우리 또한 1,600억 네네. 내는데 없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이게 유럽으로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을 줄이려고 유럽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산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 탈퇴 법안까지 발의하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미국 스스로를 봐더라도 지금 이게 사실 WHO를 탈퇴를 한다. 가입된 거 안 된 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발병 데이터, 전염병, 그다음에 뭐 질병, 뭐 유전체 정보 이런 것들 다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된 데이터를 가지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것들.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도 미국 내에도 많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재정 악화와 그다음에 이 도미노 현상으로서 이 WHO의 또 힘도 글로벌적인 힘도 지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나눈 거를 좀 정리를 하면 미국이 WHO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주도해 왔던 이러한 다자주의 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붕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탈퇴가 국제 무역 통상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 수출을 뭐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셨던 뭐 WHO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원조하는 것들, 지원하는 것들 모두 지금 줄이겠다고. 네네. 이런 상태까지 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래주의, 그다음에 또 외교적 성과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도 하지만 뭐 노벨 평화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을 이용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거래주의와 성과주의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의 대한민국 갖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그다음에 지경학적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응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지켜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그다음에 외교적 라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날이었죠. 임기 첫날이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깜짝 놀란 이야기가 그중에 하나가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럼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걸 더군다나 미국의 그것도 새로운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한 것은 이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지속했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죠. 싱가포르 하노이 선언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걸 다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취임 첫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네네. 사실 NPT 체제의 핵 보유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5개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인데요. 네네. 그 나라들
을 제외하고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부르진 않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네네. 북한을 부르면서 네네.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한 거 아니냐 이런 국제적인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일련의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인사들도 비슷한 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청문회 때 북한에 관련한 핵은 사실상 비핵화가 어렵지 않느냐. 제재도 효과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좀 했었고요. 국방장관 후보였죠. 지금 국방장관이 된 피트 헤그세스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등 일련의 어떤 흐름이 북을 지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내각 인사들의 표현이 일치되면서 네네. 이건 좀 의도한 네네. 표현이 아니겠느냐. 실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아니더라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명칭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NPT 체제 하에서 다시 말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하에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있어요. 미소, 중국, 영국, 프랑스. 그런데 그 나라 말고도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NPT 조약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NPT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뉴클리어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해서 네네. 사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너무나 많은 피해 때문에 아이젠하워 냉전 초기 시대에 미소 간의 핵 경쟁이 끝도 없이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소 간의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해서 유엔 총회에서 1968년, 69년에 걸쳐서 NPT 아이디어들이 거론이 됐고 실제 70년 3월에 네네. 발의가 되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한 거죠. 사실상 뭐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렇죠? 핵을 기존에 갖고 있던 1970년 NPT 조약 이전에 갖고 있던 말씀하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에 한해서는 핵 보유국 직위를 인정하되 네네. 이 나라들은 원자력 기술이 있으니까 갖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해라. 그 회원 가입국들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의 약속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핵은 결국 완전하게 제로로 만든다. 네. 하나는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을 늘리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수직적 핵 확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수직적 핵 비확산의 노력. 핵을 가진 5개 국가도 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감축을 하고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은 더 갖지 말자. 이게 이제 수평적 비핵산에 대한 노력이죠. 네네. 그래서 실제 이 5개국 말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에 북한까지 핵을 가지는 나라들이 늘어났고요. 이 나라들은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이론적으로 핵 뉴클리어 암드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네. 핵 무장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고 이건 국제적으로 용인된 직위는 없고 사실상 NPT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3개국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북한 NPT를 탈퇴하면서 네. 핵을 개발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9개 국가 근데 네네. 공식적으로 직위를 인정받는 나라는 5개 국가 네네. 그래서 NPT에 관한 이런 짧은 역사들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오늘 주제인 미중러 간의 글로벌 핵 경쟁과 북한의 어떤 북핵 위협하고 다 연결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핵을 증강시키고 있는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인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중국은 핵탄두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에 한 200개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네네. 한 300개, 400개 하더니 24년에 600개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뭐 2배 이상이네요. 네, 3배까지 지금 5, 6년 사이에 올라왔고 네네. 앞으로 1000기는 곧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ICBM이라고 하는 네네. 동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관한 기술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런 양적 팽창도 주목을 받지만 더 심한 건 대만 위기나 네. 이런저런 위기 때 중국이 사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론이 된다는 거죠. 마치 푸틴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러시아에서 핵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역량보다 굉장히 위기가 고조된 것처럼 중국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대만 위기 같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그런 의지까지 높아진 걸로 서방에선 관측이 되면서 중국발 혹은 러시아발 핵무기 무한 경쟁 시대가 미국까지 포함해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함 뭐 중국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존의 핵 국가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2024년 11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독트린의 내용을 보니까
핵무기 사용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쉽게 말하면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독트린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 때 푸틴이 여러 번 언급을 한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더 위기가 고조된 건 미국 에이트컴스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결정이었죠. 어떤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우크라이나한테 미국 무기를 허용해주면서 러시아가 발빠르게 바로 대응을 한 게 네. 기존에는 핵국에 대해서만 썼어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 쓸 수 있겠죠. 근데 푸틴이 이번에 독트린 바꾼 건 비핵국이라 할지라도 핵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나 러시아 영토, 즉 우크라이나 점령지도 자기 영토라고 보는 거죠. 네네. 이런 곳에 지원을 하면 과감 없이 비핵국에 대해서도 핵을 쓰겠다라고 바꾼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나토국이라든가 기타 나라들이 미국의 보호하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출몰할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소위 핵 협박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네네.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진 않은 나라를 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영토 범위도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자기 영토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리고 네. 그걸 써도 되는 것이고 막말 한반도 위기 발생 시에도 미국이란 핵국의 보호를 받는 한국이 네. 북한하고 충돌이 있다가 러시아하고 일정 부분 충돌이 생기면 한국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 고조가 되고 있죠. 네. 그래도 러시아의 이러한 새로운 핵 독트린에 대해서 제일 놀랄 노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우크라이나라고 할 건데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제 뭐 끊거나 아니면 확 줄이겠다 이런 그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옵션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처럼 다시 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을 통해서 의지를 네네.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 보고서에서도 원자폭탄에 쓰였던 팻맨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도의 원자폭탄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가용한 핵물질을 포함한 원자로 9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네네.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다시 핵을 가지겠다. 나토 회원국도 가입 안 시켜주고 사실 많은 나라가 무기전만 하고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긴 하는 건데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크라이나 군부나 이런 데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폐기를 외교부랑 대통령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묻어나는 건데 실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 물질만 있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한 30년 동안 핵 과학자들의 어떤 기술이 이전이 전수가 안 됐고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실험장도 문제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은 의지를 실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각을 중동 쪽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이 휴전이 됐잖아요. 그럼 휴전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판정승을 거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맹주의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에 대한 그러한 더 갈망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우리 기억할 게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협정이 됐었잖아요. EU를 포함해가지고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 트럼프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가자 문제도 굉장히 독특한 발상을 내놓고 있잖아요. 친이스라엘인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꽤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어차피 가지려고 노력은 해왔 나라인데 나를 비핵화라고 믿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네네. 이란은 핵을 갖겠다고 다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도미노가 있어요. 사우디도 이란이 가지면 시아파 네네. 순위파니까 네네. 우리도 핵을 갖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중동이 또 새로운 핵 경쟁 시대에 한 축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사실 사우디 원전 수출도 이런 핵무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이 네네.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우디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중동도 그냥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그 최강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제 기억에 따르면은 나는 크고 강한 핵 버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전쟁을 불필요하게 하지 말자고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우주군도 그때 창설을 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는 이제 두 가지 얼굴을 모두 보여줍니다. 하나는 미중러 간의 핵을 줄여야 된다. 핵에 왜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서 미중러 간의 군비 통제를 실제 추진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미러 간의 조약이 깨질 때 러시아한테 특사를 보내서 이건 깨는 게 아니고 중국을 포함해서 다시 짜자라고 일기 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당연히 반대해서 안 됐고 이번에도 그런 노력은 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또 동시에 아이언돔 같은 미국식 아이언돔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또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 간의 핵군비 통제 체제는 노력을 하면서 네네.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1조, 2조 달러가 드는 돈이 들지만 실제 미국 핵무기 현대화에 엄청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술 핵무기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우리끼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학자들이 저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이나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네네. 미국 내 전술 핵무기는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있는 무기가 세서 더 세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30년 동안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꽤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대화가 강군 건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네. 30년 동안 안 쓸 핵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겠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킨잘, 뭐 아방가르드 굉장히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최강의 국가는 맞지만 동시에 굉장히 노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중동과 테러와의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터 인서전시라고 하는 그런 테러와의 전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핵 전문가 자체가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지금 대령 장군들 중에 핵을 다룬 전쟁을 연습해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미국 내에서. 네네. 왜? 테러리스트하고만 싸우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히 핵에 대한 투자를 넘어서서 핵을 다룰 줄 아는 미군의 전문 지식들을 교육하는 것까지 다 연장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요. 네네.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은 중국의 핵 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핵무기 사용은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 전 세계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월 둘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